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5년에 있었던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 뉴스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를 하면서 야,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구나. 이건 다사다난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저희 펜앤마이크 이것이 뉴스다와 함께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비판도 하시고 조언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집권 첫 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재명 정권 첫 해를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 무능, 무능. 그다음에 유선, 예. 무책임한 어떤 그런 총체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능하고 그 다음에 유선, 위선적이고 예, 무책임하다. 네. 야, 그 세 단어로 너무 간단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재명 정부의 이 인사 마치 자기가 굉장히 뭐 인사를 잘하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까고 보니까 뭡니까 이게 다 이재명의 측근들 특히나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줬던 자기의 5개나 되는 그 범죄 혐의를 변호했던 변호사들 다 요소에다 받고 그리고 자기 사시동기들 결국에 그 밥에 그 나물로 다 채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말씀을 조금 이제 첨가를 하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무능하다는 게 총체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예. 어떤 결과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예. 이제 위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입만 열면 뭐 통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그 말이 예. 뭐 말이 안 되고 위선적인 게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대 특검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를 이제 감옥에 있고 수사를 하고 또 수많은 우파 보수의 어떤 국민들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목사님들까지 그렇죠. 순임보 목사님도 지금 이제 감옥에 있지만 예. 그 이외에도 김정한 목사라든지 이영훈 목사까지도 이제 교회와 그런 어떤 탄압을 이제 했으면서도 또 말은 또 통합이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또 이해운 전 의원을 또 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또 뭐 지명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위선에 맞춰 가지고 걸작들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만 한다 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또 뭐 그 붙여보고도 뭐 생중계 또 쇼를 했는데 예. 지금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쇼를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배경 속에서는 통합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사람만 챙겼다. 그것도 각 정부 부처의 자리를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에 나눠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성남 라인, 두 번째는 또 본인의 어떤 변호사들, 예. 사시동기까지 포함해서 변호사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성남 경기 라인의 가장 핵심 정점은 김현지가 있죠. 그다음에 예. 김현지와 지금 비서 대통령실에 대변하고 있는 뭐 김남준을 비롯해서 경기 성남 라인이 포진해 있고 또 저기 있습니다만은 또 원조 친명과 신친명으로 대별되는 또 민주당. 예. 민주당 라인이 있고 또 그다음에 본인을 변호했던 변호사 라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변호사 라인들은 이미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부터 당 대표 시절부터 해서 후보를 변호사들 그러니까 공천을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줬죠. 예. 예를 들면 뭐 이근계라든지 양부남이라든지 김기표라든지 소위 말하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을 공천도 줬고 예.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전혀 본인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 이찬진 같은 사람을 뭐 건감위원장을 한다든지 또 가장 또 웃기는 게 외교 경험 1도 없는 차지훈 같은 사람을 또 유엔 대사로 한다든지 영어는 잘하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관급으로 이제 임명을 했고 예. 또 대통령실에도 이태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민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변호사였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이외에도 쭉 이제 나옵니다만은 저렇게 많은 변호사들을 아마 변호사비 대납 형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준 게 아닌가. 그런 건가요? 예. 결국은 이제 돈 조금 주고 결국은 이제 임명할 때 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듯이 이렇게 변호사들을 대거
지금 대통령실, 각 정부 어떤 부처, 국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게 정말 국정 운영하면서 마치 자리에 어떤 배분해 주시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국민들에게 다 그 피해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 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성남 경기 라인에다가 뭐 친명, 찐명 뭐 이러면서 자기 사람만 막 다 챙겼는데 반면에 말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그래도요 철저하게 탄압을 하는데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이나 또 주영환 저출산 고령위원회 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 정말 진짜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쫓냐면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지도 마라.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재명 정부 국정에는 관여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분들 다 사임했어요. 그렇습니다. 건의위의 유철환 위원장 그리고 네. 이제 저출산 고령위원회 이제 주형환 위원장이 이제 사임을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사임하게 된 배경이 이제 자료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 하는 등 뭐 치사합니다. 간접적인 예. 협박 압박이 계속 돼 왔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사임을 했는데 저는 뭐 벌써 이미 그 업무 보고할 때부터 사실 그런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뭐 압박을 하고 또 첫날부터 핀잔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이준숙 방통위원장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국공에 예. 또 그 사장에게 또 뭐 막박 핀잔을 준다든지 예. 또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에게도 뭐 처음엔 말도 안 되는 그 환단고기 이야기했다가 물론 예. 본인이 나중에 이제 뭐 무식이 탄로 나가지고 뭐 얼버무린다고 예. 봉합한다고 또 뭐 쇼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서는 나가는 식으로 계속해서 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권익위 위원장과 저출산 고령 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좀 또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권익위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전현희였지 않습니까? 예. 전현희 같은 경우는 끝까지 버텼잖아요. 끝까지 버티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또 막 이렇게 막 갈등을 빚고 대척점에 있고 뭐 해가지고 본인이 좀 떠서 지금 최고위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 사실은 권익위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각종 어떤 인권 내지는 그런 어떤 공무원 관련된 심사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저런 어떤 자리에 임명된 분이 이렇게 좀 압박을 받다고 해서 사퇴를 한 것이 저는 못내 좀 아쉬운 감도 큽니다. 예. 그러니까 전현희 같은 사람이야 정치적 욕심이 있는 정치인을 갖다가 앉혀놓으니까 원래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짓을 하고 진짜 전문가들은 이렇게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었는데 또 이재명이 또 어떤 인사를 또 했냐면요. 서민금융진흥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 대한 그 대출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원해주는 금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다 김은경 교수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김은경 교수 얼굴이 좀 낯익죠? 누군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왜 민주혁신위원장 그런 걸 해가지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어떤 투표권이나 그런 거를 남아있는 수명, 여명이 남아있는 양만큼으로 수명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 소리 했다가 투표권을 줘야 된다 그런 소리 했다가 대한노인회 회장님한테 저게 사진입니다. 그 김은경 교수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인데 그거를 따기를 맞는 사진 따기를 맞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졌던 인물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또 여기다 임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보훈 인사 내지는 본인과 어떤 관련된 본인의 어떤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임명을 하는데 예. 뭐 그까지는 또 좋다 할지라도 과연 김연경이라는 사람이 이 서민금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정말 관계없어요. 관계가 정말 1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특히 서민금융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그런 어떤 업무 어떤 결과는 모르겠고 결국은 어떤 본인이 조금이라도 신세를 지면 그냥 자리를 주고 또 본인의 어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건데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경 교수가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이 생겼는데 특별하게 노인들에 대해서는 여명 그러니까 남은 어떤 수명과 비례한 어떤 투표권을 부여하자. 그 젊은 사람 표 많이 주고 나이 드신 분들 표 뺐자 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취지로 이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노인청에서 발칵 뒤집혀져서 노인회장이 저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 뭐 노인 뭐 폄하 발언이 김연경 말고도 뭐 정동영이라든지 참 예. 수없이 많죠. 민주당은 맞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DNA가 이런 것 같아요. 본인들을 좀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내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프레임을 거는데 예를 들면 세대별로 보면 한때는 노인 폄하를 했는데 또 최근에는 2030이 청년들이 예. 지금 현재 우파 보수화되니까 또 극우라고 또 폄하를 하죠. 극우에다가 뭐 말려 죽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본다면 영남권 특히 대구 경북이 우파 보수가 강하니까 또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떤 폄하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들 편이라면 이런 식으로 업무 전혀 어떤 그 역량이 없고 경험이 없고 관련된 분야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국가기관장의 어떤 인사를 막 주고 또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감싸주는 철저한 어떤 내로남불식의 행태를 보이는 게 민주당의 정말 뿌리 깊은 DNA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뿌리 깊은 DNA라 그러셨는데 그냥 민주당도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자, 민주당도 이재명과 함께한 2025년 1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뭐 계속 이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기고만장한 가운데 있고 기고만장하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뭐 막 밀어붙이잖아요. 예. 여야 어떤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다수결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도덕성 문제, 도덕 불감증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도덕 불감증이 쓰나미처럼 아니면 코로나처럼 민주당 전역이 지금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 불감증이다. 뭐 어저께 이제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 데미지를 주고 있는 인사들에 갖고 이렇게 재밌는 밈을 만들었던데 일단은 뭐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보좌진을 거의 뭐 노비처럼 부린 강선우나 김병기 이제는 의원이겠군요. 김병기 의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때 결국 이제 드러났듯이 이제 그 갑질의 여왕 병기 수리까지 보좌관한테 뭐 시키고 40몇 명을 뭐 교체를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강선우가 울고 갈 만큼 김병기도 역시 대단했다. 만만치 않았죠. 보좌관 갑질에 어떻게 보면 좀 최종 병기다. 이런 그 어떤 배우자도 만만치 않았고. 예,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배우자는 한 수 더 뜨는 거죠. 예. 뭐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단순한 보좌관 갑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공천의 어떤 매간 매직 뭐 등등 뭐 김병기 같은 거는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원내 대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곧 깜빵에 갈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진짜 이 정청래와 장경태를 보게 되면은 뭐 민주당의 뭐 윤리감찰단이요? 그거 뭐하러 만든 거예요? 장경태부터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은 이제 윤리감찰단이라는 허울을 쓰면서 제가 볼 때는 예. 윤리감찰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면피 내지는 방어막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장경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성추행 성희롱으로 벌써 문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윤리감찰단에서 그 관련된 뭐 조사 결과 아직까지 발표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 유야무야 하면서 이제 그 면피 내지는 어떤 방어막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조직 같은데 특히 장경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젊은 정치인으로서 뭐 정의로운 척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이 성추행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민낯이 그대로
지금 밝혀졌는데 저하고 한번 뭐 토론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저도 한번 고소 고발을 그런 적 장경태가 있어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어떤 사법 판단을 받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갑질의 성추행은 기본 옵션으로 달고 있는 것 같은 민주당 의원들인데 여기다 말입니다. 더 웃긴 거는 뭐 차명 계좌, 보좌진 거 이렇게 뭐 이제 이춘석 의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뭐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건 그냥 다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엄청난 돈을 갖다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최근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예.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예. 했습니다. 세 가지 어떤 법 위반이라고 경찰에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금융 이제 실명법과 전자 금융 실명법 그리고 어떤 청탁 금지 뭐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법령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불구속 송치 결정을 했고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미공개했던 정보 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는 지금 현재 그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검찰에서 이것을 보고 좀 추가 수사라든지 이런 어떤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이춘석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당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법사위원장이었고 예. 또 민주당 정권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금융 이과장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공개했던 정보를 뭐 활용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그것도 본인의 어떤 계좌도 아니고 보좌관의 어떤 계좌를 활용해서 그것도 회의 석상에서 또 이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역시 민주당 어떤 도덕성에 아주 치명타를 날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거래하면은 다 거래하고 내부자 정보 가지고 거래한 게 다 들통이 나니까 보좌관 그 휴대전화 빌려가지고 그걸로 자기 돈을 굴린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범죄 행위를 다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의혹이 나와도요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뭐 의원직을 사퇴한다든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의원직 사퇴하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이재명 정부와 뭐 커플인 거죠. 뭐 현지 누님한테 잘 말해줘 하면서 이 인사청탁을 했던 문진석 이제는 원내대표 대행이네요. 문진석 대행에다가 거기다가 또 이 김남국 비서관 이 두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라는 정말 진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련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자기가 딸내미 결혼시키면서 그 축의금 거두는 이벤트로 활용해버렸던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뭐 돈도 봉투도 굉장히 많았죠. 여기 써 있는 것만 보셔도 알겠지만은 뭐 다 100만 원 단위의 어떤 그런 엄청난 돈을 걷어가지고 나중에 뭐 돌려줬으니까 문제 없어요. 뭐 그런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 지금 뇌물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지금 과방위원장으로서 어제 그 쿠팡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최민희 위원장, 최민희가 청문회를 주관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 나는 뭐 전혀 몰랐고 양자 역학 공부한다고 뭐 딸이 그 뭐 국회에서 결혼하는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몰랐다 그렇게 핑계를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고 뭐 양자역학은 뭐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거짓말이 좀 들통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기 돌려줬다 하는데 뭐 뭘 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기간 중에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수금을 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본인의 과방위라는 어떤 직함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것도 시간을 국감 시간에 그것도 장소를 또 국회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또 뭐 문진석 건지 김남국 사건도 우리가 인사청탁이었던 그런 사례도 봤지만 그런데 참 희한하게 다른 사건들이 뭐 이렇게 불거지고 민주당의 어떤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불거져도 사퇴를 안 하는데 이 문진석 건은 이 김남국이 사퇴를 했어요. 어허. 왜 사퇴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절대존엄 현지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절대 지존을 건드렸기 네. 때문에 절대 지존을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김남국이가 애꿎게 이제 위탄을 맞아서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서 사퇴를 한 것 같은데 예. 최근에 그 크리스마스 때 이재명 부부가 그 과거 지역구인 개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예배를 보면서 참 희한한 걸 봤는 게 네. 김혜경이 아이고 뭐 연애를 하는 척하면서 이재명 어깨에 딱 기대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앵커께서도 제 화면이 나오는데 사실 크리스찬이시고 교회를 다니시고 하시지만 사실 교회에서 저런 장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네요. 예. 아니, 교회에서 정말 20대 사귀는 어떤 사람들도 저런 장면 안 나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애정 행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왜 저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 보란 듯이 저런 어떤 화면을 연출하지 않았나. 누구 보라고요? 결국은 직접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실에 가깝게 있는 절대존엄 현지 보라고 저런 화면을 저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하여튼 유달리 공식 석상에서 김혜경이 뭐랄까 이재명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구는 척 팔꿈치로 막 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듭니다. 보면은 김정숙도 그랬고 김정숙 문재인도 보면은 항상 너무 과장되게 우리 남편 못 봤어요 막 그런 거 쫓아다니질 않나. 참 영부인감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근데 김정숙은 예. 사실은 이제 내 남편 못 봐서 쫓아다닌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나서는 그런 게 국민들한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앞서 가는 거라든지 심지어 인도 타지마을에는 본인 혼자 전용기를 해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보다 더 앞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는 데에 비해서 김혜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재명하고 다정한 척, 가까운 척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유독 많이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들과의 어떤 상관관계, 즉 김현지 옆에는 항상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참 아픈 그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 정도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일련을 한번 좀 짚어보고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통일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정면으로 좀 딱 강대강으로 좀 부딪히고 있는데 정청래가 무조건 이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 연휴 전에 그러니까 내년 설 연휴 전에 신천지와 그리고 이 통일교를 함께하는 묶은 그런 특검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야 신천지를 갑자기 여기서 왜 끌어들이냐. 신천지는 그러면 너희가 원하면은 그래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지금 정말 중요한 건 통일교 특검이니까 너희가 덮으려고 했던 게 통일교 특검 아니냐. 그 통일교만큼 특검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론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 한 말이 100번 맞죠. 왜냐하면 특검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권력형 범죄에서 기존의 경찰,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주로 야당이 주장해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역사적으로 과거 전례 봤듯이 DJ라든지 YS 아들이라든지 드루킹 같은 경우도 특검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 관련된 특검이 왜 나왔습니까? 결국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에만 관련되는 줄 알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정당 자산에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당원 데이터베이스까지 압수해가고 수사를 해도 별게 없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권성동 의원만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탈탈탈 틀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전재수
김재수를 비롯해서 더 많은 사람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서도 이건 특검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여론의 어떤 비판과 반발,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도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예.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물타기를 하려고 또 신천지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장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 신천지는 수사를 먼저 진행시키자. 예. 그 다음에 뭐 특검 하든지 말든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꾸 뭐 특검 추천권들 가지고도 지금 이제 삽바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신천지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통일교 특검을 지금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침대 축구를 자꾸 하고 있는 건데.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인데 이거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돼서 법조계 특히 이 분야에 굉장히 잘하는 고참 변호사들, 교수들한테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행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재수의 이제 정치자금 수수 관련돼서 지금 2018년도 건이기 때문에 이게 7년이라서 2025년도 오늘까지 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뇌물죄는 이제 뭐 12년 더 오래 걸리지만 일단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니까 오늘까지인데, 다행인 거는 과거 전례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시효를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합헌이다는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12 관련된 군사재판에서 공소시효를 조정을 했고, 그 공소시효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그것이 이제 위헌 아니다는 결정이 이제 났다는 그런 어떤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으로 이 문제 공소시효를 조정할 수는 좀 있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빨리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대단히 좀 아쉬운 게 이 신천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당내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먼저 했어요. 누가 문제 제기했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문제 제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뭐 2020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뭐 신천지와 통일교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내가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TV조선 관객들 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신천지 관련된 것을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빌미를 우리 내부에, 물론 뭐 지금 홍준표 시장은 뭐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부에서 줬다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뭐 댓글창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신천지까지 이렇게 털고 싶으면은 그 이재명과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순진리회, 대순진리교라고, 그쪽도 지금 민주당하고 굉장히 유착된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런 종교 단체들이 정치권하고 어떻게 유착되는지 그거를 싹 다 털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게 그 정청래도 통일교 가서 축사했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 통일교 관련돼서 뭐 여야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정청래를 겨냥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아닌가. 저는 그 소스가요, 소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 통실에서 나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정보들을 가장 잘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이고, 그래서 저는 또 나온 또 시점이 또 묘한 게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당과 이런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전적으로 서영교하고 경선할 때부터 밀어줬기 때문에 사실상 당 내에서의 어떤 이재명이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김병기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정청래의 어떤 파워가 더 세질 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 통일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더 강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앞으로 어떤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을 대통령실에서 할 것 같고, 그것이 대표적인 어떤 그의 통일교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청대전의 연장전이 아마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신 것 같고요. 자, 경제 분야 얘기 좀 더 해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어제로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 기사들을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에서 이 주요 지수 중에 가장 높게 뭐 상승했다. 75%나 주가가 상승했다. 뭐 그런 얘기로 쫙 도배가 되고는 있던데, 그러면 뭐랍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불과 0.9%밖에 성장을 못했다. 그리고 내년은 1.7%밖에 성장을 못한다. 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막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북한은 2년 연속 3%대 성장을 하고 무려 3.7%나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이재명 첫 해보다 4배 이상 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 상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한 첫 번째 어떤 무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할 수 있는데, 예. 반대로 지금 김정은은 이 유엔 제재를 딛고서도 저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김정은한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수업을 많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을 받아야 돼요? 자,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3.1%에서 3.7%인데 사실 이제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도 저 정도 성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할 정도인데, 북한의 어떤 무역의 98%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엔 제재에서 중국이 사실상 유엔 제재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작년에도 3.1% 성장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7%까지 성장한 배경은 저는 또 러시아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제 북한 군인이 지금 10,000명 이상 파견되고 있는데, 예. 지금 한 달 월급으로 2,000불, 그 다음에 사망할 경우는 3만 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도 대단히 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군사 기술이라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핵잠도 뭐 공개가 돼가지고 거기 성능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군사 기술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소위 말해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4대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4대 지표가, 하나는 경제 성장률, 예. 그다음에 GDP죠. 그다음에 물가, 이제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고용인데, 지금 이 네 가지 이 경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4대 지표가 다 안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경제 성장률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0.9%죠. 0.9%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한 2%대 초반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보다 반도 안 되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2.3%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0.9%라는 것은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심각한 게 또 물가죠. 예.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해보면 2.3% 올랐습니다. 예. 2.3%. 그런데 이게 말이 2.3%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내려보면은, 예를 들면 뭐 석유라든지 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분야 보면은, 예를 들면 쌀은 24%, 사과는 20%, 또 석유류는 연평균을 봤을 때 6. 몇 %,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훨씬 더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이것도 역시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딱 한 가지 4대 지표 중에 이제 수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가 지금 워낙 호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3대 지표가 모두 다 안 좋다. 그런데 유독 주가가 괜찮아요. 주가.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로 자꾸 포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주가로 자꾸 국민들에게 신기루 같은 환상을 줌으로써 우리 경제 상황이 괜찮다, 이런 어떤 환상을 자꾸 주려고 지금 주가에만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우리가 기업을 갖다가 굉장히 뭐 튼튼하고 우량 기업인 것처럼 포장한 거를 분식회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집권 1년 경제는요, 진짜 분식 경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 분칠한다는 그런 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일부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 전체의 상황, 즉 한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지표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가가 높다고 해서 경제 상황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좋다면 그 해당되는 기업의 어떤 상황은 좀 비교적 괜찮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조금 전에 봤듯이 GDP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북한에게 배워야 될 정도로 처참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주가에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올인하고 있다. 그것도 뭐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 유동성 장세라든지 이렇게 거의 사실상 어거지로 막 끌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꺼질지 모르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장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결국은 무능한 것이 결국은 이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이 경제 지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정말 위선적인 게 인사라든지 또 이 3대 특검을 통한 이 정치 보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책임한 것이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1,300조, 1,400조까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숨기고 앞으로 어떤 미래 세대가 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모르겠고 지금 뭐 상황만 어떻게 버티고 보고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해보자 이런 무능 위선 무책임한 어떤 그런 어떤 결과가 이재명 정권 7개월 동안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2025년아 떠나면서 이재명도 좀 같이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요. 올해도 정말 진짜 주옥과 같은 그런 논평들 많이 들어봤는데 내년에도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